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재석 전 KBS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미디어오늘의 노지민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조금 전 본방에서 그러니까 인터뷰를 갖기는 했습니다만 좀 더 심층적으로 좀 길게 좀 한번 종합 진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방통위원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지명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 하마평 보도는 있었는데 그때 네. 일각에서 에이 설마 이런 뭐 이제 반응도 있었는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그렇죠. 지난 연말에 네. 하마평에 이름이 올랐었죠. 세 분 정도 돌았던 것 같은데 김은혜, 김장겸, 이진숙 이렇게 세 분의 이름이 같이 돌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난해 네. 말 기준으로. 연말에. 예. 근데 두 분은 어차피 국회의원이 되셨기 예. 때문에.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뭐 박성준 전 의원 뭐 해서 그렇죠. 이렇게 뭐 하마평이 있는데 하여간 이분이 지명이 됐습니다. 일단 좀 두 분의 평가를 한번 좀 듣고 싶은데 우리 이재석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편하게 얘기하면 제가 MBTI가 T인데요, T. 저도 T인데. 예, 어, T 같아 보이십니다. 문다. 왜 강한 T가 뭐 강한 네. T인데 저도. 네. 근데 T답지 않게 얘기하자면 MBC 그 종사자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떠올리기 싫은 이름. 예, 그걸 지금 또 삼음절을 듣고 있다. 예, 그 KBS도 그런 인물이 있죠. 그러니까 KBS 언론 노동자들이 가장 떠올리기 싫어하는 어떤 이름들이 한두 명쯤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KBS가 주제는 아니니까. 예. 근데 그런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 이제 다시 떠올랐고 그 이름을 목도하게 되는 KBS 노동자들의 어떤 심정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고요. 전혀 연관성, 논리적 연관성은 없지만 제가 여기 10층에 내려가지고 엘리베이터 앞을 보니까 정은임 아나운서의 20주기 네, 이렇게 맞아요. 뭐 예. 이렇게 추모식 이렇게 뭐 포스터가 붙어 있더라고요. 예. 왜 그것과 연관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전혀 티답지 않은 얘기인데 양자가 연관되는 거는 논리적으로 전혀 상관관계가 없으니까. 아 그래서요. 예 아무튼 이 이진숙이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하는 지금의 상황을 뭐 논리적으로 이렇게 좀 풀어내는 것 자체가 조금 좀 알겠습니다. 힘든 것 같습니다. 예. 예, 마음감이 교차하시는 예, 것 예. 같습니다. 우리 그 노지민 기자는. 그 이진숙 내정자 일성에 되게 많은 표현들을 빌려오고 싶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6분 몇 초를 막 이렇게 발언을 했다면서요? 네, 굉장히 긴 발언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방송이 공기가 아니라 흉기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인사를 보면은 방통위가 오히려 흉기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걸 굉장히 여러 의심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은 드러낸 인사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야기들은 뭐 이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노지민 기자가 이진숙 후보자가 어떤 사람이 좀 정리 좀 해줄래요? 뭐 보도가 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좀 종합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그렇죠. 우선은 그 MBC에 1987년에 기자로 입사해서 김재철 사장 시절에 MBC 홍보국장, 기획홍보본부장 지내면서 이렇게 사측 핵심 인사로 지냈고요. 그리고 그 MBC 보도본부장 거쳐서 나중에 대전 MBC 사장까지 지냈지만 내부 안팎의 해임 요구를 받다가 2018년 1월에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MBC를 떠난 뒤에는 정치권에서의 활동을 좀 주로 했는데요. 2019년에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했고 또 이제 지난 대선 기간에는 윤석열 캠프 언론특보로 합류를 했다가 후보 생각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라는 이유로 해촉이 됐는데 2달 만에 다시 캠프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2022년에는 대구시장 출마에 도전을 했지만 경선에 탈락을 했고 또 지난해 국민의힘목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방통위원장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 요직의 인사를 배출하고 있는 단체가 있잖아요. 공정언론국민연대 발기인으로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 뭐 이제 이분의 이력은 워낙 보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여기서 뭐 다시 되짚을 생각은 별로 없고. 근데 이거는 좀 따로 떼서 아까도 잠깐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한테 그 질문을 드렸는데 이태원 참사 관련 SNS 글 있잖아요. 예. 이게 놀랍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는 말과 지금 겹치거든요. 그러면 평소에 혹시 두 사람이 뭔가 어떤 의견을 주고받는
내지 소통을 하는 이런 관계인가 저는 이것도 되게 궁금했었는데 뭐 물론 여기서 뭐 추정밖에는 좀 할 수가 없습니다만 상당 부분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할 수는 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예, 근데 그 두 사람이 뭐 사적 교류가 있었는지 여부는 앵커 말씀대로 너무나 그냥 뭐 어차피 추정 중에 추정이라서 예. 그 부분을 언급하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다만 이런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그 둘만의 인식이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또 이른바 극우 진영, 예, 아주 강경 보수 진영에서 또 돌았던 음모론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런 인식 체계를 좀 공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물론 이것은 대전제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김진표 전 국회의장을 만났을 때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걸 우리가 전제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쵸. 네. 예, 참 우려되는 인식이죠. 예, KBS, MBC, JTBC 같은 그 좌파 언론들이 청년들을 불러냈다. 그 제가 팩트 체크 차원에서 한번 들여다봤어요. 참사 당일에 KBS 9시 뉴스 앵커가 저였습니다. 네. 예, 그날이 토요일이었으니까 제가 주말 9시 뉴스를 진행했었는데 그날 KBS는 중계차 연결을 한 꼭지 했었어요. JTBC도 한 꼭지 했었고 거리두기 이후에 처음으로 헬로윈 파티가 열렸다. 그건 참사 발생하기 전이 되는 거죠. 전이죠. 참사는 뉴스 직후에 났으니까 그러니까요. 참사 일어나기 전에 뉴스 시간이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에 첫 번째 그 헬로윈을 맞아서 인파가 북적인다. 축제 분위기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좀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있다라고 KBS도 짚었고 JTBC도 짚었는데 나머지 방송사 SBS하고 MBC는 아예 보도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뭐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그런 뉴스였기 때문에. 그런데 사전에 그러면 언론사들이 뭐 보도해가지고 사람들을 유인했느냐 뭐 그런 보도도 찾아보기 힘들었고 설령 보도했다 한들 사람들이 저 뉴스 보고 가야겠다 해가지고 뭐 1,000명 모일 게 10,000명 모이고 이게 뭐 말이 되는 인식입니까? 예. 그러니까요.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이랑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자와 비슷한 인식을 보인 사례가 이뿐만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그 캠프에 특보로 합류했다가 해촉됐던 사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이유가 이제 후보 생각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였는데 사실 그때 그 이후에 이진숙 내정자가 페이스북에 썼던 글을 보면은 나는 캠프와 다른 목소리를 낸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윤석열 후보 측으로부터 이런 의견을 강력히 표명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배경 설명을 했다는 것도 이 자리를 통해 밝힌다. 이렇게 말한 게 있었어요. 이게 어떤 일이었냐면은 이제 본인 인사에 대해서 언론 노조에서 반대 의견을 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언론 노조가 후보 캠프 인사도 좌지우지하겠다는 행태다. 그러면 이제 언론 노조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한 발언을 쓴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나는 후보 측으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이런 강한 발언을 한 거라고 한 적이 있었고 또 어제 그 일성에서도 그 노동 권력 또 이제 언론 노조를 겨냥한 그런 발언들을 했잖아요. 사실 윤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에 그런 발언을 했었죠. 그 정권이 강성노조 전위대 삼아서 못된 짓을 다 하는데 그 1,000병 중 1,000병이 언론 노조다. 정치개혁에 앞서서 뜯어고쳐야 한다. 이런 그 과거의 전례들을 돌아봤을 때 네. 언론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비슷한 경로를 보였다. 이렇게 보는 측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지명호 발표 자리에서 6분 넘게 했던 발언 중에서 혹시 두 분이 특별히 주목한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제작진이 좀 그걸 사전에 좀 뽑아달라 그래서 예. 현 정부가 과연 방송 장악을 했냐라고 그 이진숙 씨가 반문하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듣고 와서 얘기하고 싶은데 예, 한번 네. 들어볼까요? 예. 현 정부가 방송을 장악했습니까? 바이든 날리면 같은 보도는 최소한의 보도 준칙도 무시한 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성이 100% 정확히 들리지 않으면 보도를 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방송은, 언론은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시점에서 공영방송, 공영언론이 노동권력, 노동단체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영방송, 공영언론의 다수 구성원이 민노총의 조직원입니다. 정치 권력, 상업 권력의 압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먼저 그 공영방송들이 노동 권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독립시켜야 합니다. 뭐 제가 말씀 덧붙이고 싶은데 현 정부가 방송을 장악했습니까? 그럼 KBS 사태는 뭘로 설명합니까? 네. 그러니까 단적인 예가 지난해에 있었는데 그렇죠. 그거를 보고도 방송 장악을 안 했다라는 얘기인지 그리고 노동 권력으로부터 공영 방송을 독립시켜야 한다. KBS 사장을 축출한 게 노동 권력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적으로 이번 KBS 김희철 사장을 축출하는 과정이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발례가 되는데 그 부분을 쏙 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의 그 인식 체계가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 너무 멀찍이 떨어져 있어서 어떻게 합치점을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노지민 기자는요. 그러니까 저도 그 방송 장악, 언론 장악이라고 비판받는 사례들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그 발언을 했다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상적인 부분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는 부분을 드러내고 보면은 저는 후반부가 조금 눈에 들어온 것도 있었거든요. 이제 전쟁터에서도 K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세상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언급을 한 부분이 있었어요. 뭐 K 콘텐츠, OTT 관련 언급을 했는데 이 K 콘텐츠와 OTT 관련해서 정말 아무런 그런 정책의 방향이라거나 고민을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이었거든요. 앞에서 굉장히 이제 언론에 대해서 지금의 이제 공영 방송에 대해서 반감을 드러내는 부분이 주를 이루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잖아요. 이분이 정말 이 직무에 맞는 사람인가라는 걸 전혀 보여주지 못한 그런 내용이었죠. 저도 한 말씀을 보태면 저는 그러니까 그 일체 토를 안 달고 그냥 그대로 받아서 한번 반문하고 싶은데 노동 권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독립시켜야 한다고 지금 주문을 했잖아요. 그 방법이 뭐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 방법이 있나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진숙 후보자가 그 이야기한 걸 실현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노조를 해체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다 해고를 시키든가. 그러니까 노조를 해체해 버리면은 그 노동 권력부터 독립이 되겠죠. 그러면 입장 바꿔서 노조를 해체해서 사원 한 명 한 명이 뿔뿔이 모래알을 만들어 버리면 그건 어떻게 경영진의 거의 일방 독주의 그러니까 길을 열어버리는 거잖아요. 어떤 경영의 견제라든지 감시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노조가 문제에서 그럼 직원협의회 만들면 그거는 그럼 권력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자협회까지는 된다는 얘기인지 저도 묻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 논리 구조상 이게 성립을 하려면 정말 무슨 외부의 권력으로부터 뭔가 장악된 것처럼 하려면 뭐 민주노총이든 어디든 조직적으로 뭔가 이렇게 구성원들을 내려보내서 장악을 해서 무언가를 기획을 해서 이런 게 다 성립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특정 노동조합 가입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는 부당노동 행위고요.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이기도 한데 이런 걸 그렇게 노골적으로 대놓고 발언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청취자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방송사에 다 전국 언론노조 땡땡땡 본부가 있습니다.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 YTN 본부, SBS 본부 다 있고요. 대다수의 기자, 평기자, 평PD들이 여기에 다 가입돼 있어요. 여기에 가입돼 있다 하여 방송을 할 때, 뉴스를 만들 때, 혹은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만들 때 무슨 노조 간부한테 무슨 지침을 하달받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달마다 월급에서 노조비가 나가긴 나가는데요. 노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없는 사람들도 많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노동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KBS처럼 하고 싶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지금 정권과 코드를 맞는 사람들을 경영진, 수뇌부 그리고 중간 간부들로 쫙 도배를 해가지고 본인들의 코드에 맞는 방송을 하는 것이 그것이 노동 권력으로부터 독립이다라고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KBS에 대해서 제작 자율성 탄압 논란이 있었던 것 중에서 하나도 비슷한 인식에서 나온 걸 수도 있어요. 내부에서 이제 외부로부터의 개입 같은 것들을 막기 위해서 편성 규약 같은 것들을 만들고 이제 직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그리고 외부나 위에서 내리꽂지 못하도록 이렇게 장치들을 만드는 것 이런 게 문제라고 지금 지적을 해오는 인사들이 보통 이제 방송 관련 요직에 앉아 있는데 이런 인식을 역시 공유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볼 만한 부분이고 그리고 노동조합 하면은 또 이분에 대해서 빼놓을 수 없는 사례가 있거든요. 기획홍보본부장 시절에 그 MBC에서 회사에서 트로이컷이라는 보안 프로그램을 이제 직원들 동의를 안 받고 설치를 해가지고 이 노조 간부 등 사적 정보를 불법 열람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거 관련해서는 이제 2016년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을 했거든요. 김재철 전 사장과 그리고 이제 다른 간부들과 이진숙 전 본부장 이렇게. 근데 이런 이력이 있는 분을 그리고 또 특정 방송사 관련해서 현안이 되고 있는 방통위의 원장에 내정을 한 거고 그리고 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 방통위원장 인선 배경으로 한 발언 중에서도 그
경영인으로서도 관리 능력과 소통 능력을 고루 갖췄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 경영인으로서의 관리가 이렇게 문제가 된 사례가 있는 걸 과연 알고 인선을 한 걸까 뭐 이런 의문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짚자면 끝이 없죠. 네. 그래서 저도 어제 발표하고 기억을 더듬었는데 역대 방통위원장 중에 특정 방송사 출신이 있었나 기억을 더듬어 봤거든요. 있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없거든요. 네. 방통위원장 없죠. 중에요. 네. 방송사 없습니다. 출신이요. 예. 예. 방송사 출신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뭐 저기 전임은 이제 한상혁 저기 위원장 같은 변호사 출신이고 그렇죠. 그렇죠.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특정 언론사 출신이긴 하죠. 동아일보 근데 출신이죠. 신문사 출신이죠.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와 직결되는 특정 방송사는 사실은 이해관계가 되든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음이 되든 양이 되든 어떤 얽혀 있는 부분인데 거기서 특정 방송사 출신 위원장이 된다? 사실 이것도 한번 좀 짚어봐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어제 네. 뭐 딜레마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방송사 출신이 아닌 신문사 출신이 오면 또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그렇죠. 있긴 있어서 사실은 그 부분은 약간은 딜레마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핵심은 당적 그러니까 정치권에 몸담았느냐의 여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이진숙 씨는 완전히 뭐 대선 캠프에도 있었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어제 이제 그 야당 소속 과방위원들 백브리핑을 보면은 이제 일부 의원들이 제척 기피 대상이다, 사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MBC 출신 위원장이 돼가지고 MBC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 선임의 뭐 한 표를 행사하는 것 자체는 이건 제척 내지 기피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니냐. 요 얘기가 당장 불거져 버리니까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이제 그 적격성 문제는 뭐 이야기 좀 끝이 없으니까 여기서 좀 끊고. 예.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이제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하고도 그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김홍일 전 위원장이 사퇴하기 전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안을 의결을 하고 가버리면 실무 작업을 이제 진행을 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후임 위원장이 임명장을 받고 딱 돌아올 때까지 실무 작업을 모두 완료를 해가지고 그냥 의사봉 땅땅땅 두드리기만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 시나리오가 현실적으로 지금 작동이 되기 시작한 걸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거 그렇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다시 또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릴 것이고 예. 그러면은 이제 이진숙 씨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기 전에 임무를 빨리 완수하고 싶어 할 것이고 그러니까 속도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가장 넓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최종적인 목적지는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나 혹은 정권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1년 반이나 임기를 남겨놓고 있는 MBC 사장을 교체하려고 할 텐데 그것이 이제 달성되느냐 여부잖아요. 핵심은. 그렇죠. 앞으로 하반기에 정치적인 어떤 최전선 가운데 한 곳이 이 MBC에 그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힘과 힘의 대결이 펼쳐질 것이다. 근데 그 힘과 힘의 대결이 지금 굉장히 팽팽해요. 볼 때. 예. 왜냐하면 총선 결과도 이렇게 됐고 지금 시민사회나 언론계에서는 MBC에 다들 집중을 할 것이고 그럼 그 힘과 힘의 어떤 팽팽한 대결에서 누가 이길지는 정말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뭐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또 이진숙 개인의 어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고요. 또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등등 여러 변수가 지금 펼쳐지고 있어서 그 역학관계 속에서 결국에는 결론이 뭐 몇 달 안에는 나올 것 같은데 올 하반기에. 예. 근데 당장 이제 예. 그 이사 선임으로만 한정해서 보면 예. 탄핵 카드가 그 일단은 이게 그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탄핵 소추를 하기 위해서는 임명장을 받아서 업무가 개시가 돼야 돼요. 그렇죠. 조건이. 시간이 걸리죠. 두 번째는 그 탄핵 사유는 어떤 도덕성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에 지금 되어 있어요. 방통위 설치법은 그렇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탄핵 소추를 설령 하고 싶어도 임명장을 받고 난 다음에나 가능하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돼버리는데 예. 임명장 받은 날 첫날 회의를 열어서 선임안을 의결을 해버리면 탄핵 소추안을 내밀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이 속도가 더 빠를 가능성이 높고요. 당연히 높죠. 그건. 예, 다만 탄핵 소추안은 가능은 한 게 2인 체제 자체를 지금 민주당이나 야권 쪽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다음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찌 됐건 임명되고 나서 2인 체제로
그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에 대해서 착착 진행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삼고 탄핵소추안 발의가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그 속도가 늦는 거죠. 늦으니까 그 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나 그 2인 체제에서는 속전속결로 처리하라 할 것이고 예,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정부 관계자도 채널A에 그렇게 대놓고 말을 한 부분이 있어요. 공모 절차 임명 전까지 마무리하면 하루만 출근해도 결제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걸 숨기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저번에 한번 이재석 기자가 진단해 주신 것처럼 결국은 키는 어디로 가냐? 법원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면 이사 선임한 의결을 하면은 이게 2인 체제에서 이루어진 거지는 위법하다. 예를 들어서 야당이나 어디가 되든지 간에 그래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 이제 거기서 받아들이냐 마냐 아마 절차가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MBC가 법원에다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걸로 알고 있고 이미 물론 이진숙 씨가 임명 그 지금 후보자가 되기 전에 2인 체제를 지금 문제 삼아서 냈는데 이 판단이 또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것이 이진숙 2인 체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것인지 아니면 법원이 거기서 그냥 손을 떼고 별도라고 또 판단을 할 것인지 이것도 다 변수가 너무 많고요. 또 네. 법원에서 판사를 어떤 성향의 판사를 만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그 이제 단독이 하니까 보통. 예. 그러니까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어떤 장면이 연출이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그다음에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근데 낙마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게요. 지금 노지민 기자가 잘 열거해 줬듯이 워낙에 지금 문제될 게 많고 네. 최근에 그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데서 뭐 본인이 뭐 좋아요를 누르거나 뭐 해시태그를 달거나 하는 데서 제가 일일이 옮기진 않겠지만 매우 부적절한 어떤 그 주장과 언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다 노출이 될 텐데 네. 그러면 그것을 다 안고서도 갈 것이냐 아니면 낙마할 것이냐 그거는 또 가봐야 할 것 같고 그런데 정권 입장에서 보면 이진숙이라는 카드는 설령 그 미션을 달성하고 나서 또 사퇴하는 한이 있더라도 단기적인 어떤 그 용도가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많은 어떤 논란거리에도 불구하고 그냥 네. 간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투사와 전사의 필요성을 굉장히 여러 차례 강조한 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탄핵될 거면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사람을 앉히자 이렇게 판단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인사고요. 혹시 두 분은 야구 좋아하십니까? 뭐 어느 정도 최근에는 좀 잘 안 봤지만 네. 야구를 보면 불펜데이 날이 있어요. 왜냐하면 선발 투수의 어떤 로테이션에 문제가 발생해서 하루에 한 경기는 그냥 불펜으로 그냥 돌려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펜 투수 한 명이 나와서 1인 인식을 막는 거죠. 1이닝. 그날 선발 투수가 구멍이 나서 그 구멍이 나가지고 그걸 불펜데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제가 볼 때는 방통위에 지금 저게 딱 그 모양이다. 속된 표현으로 네. 지금 이 방통이나 언론계에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막장입니다. 예, 이런 표현 쓰기 싫은데 저도 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탄핵한다 사표 내고 또 지금 이건 단기 미션을 완수하기에 또 그 가장 그 악명이 높았던 사람이 또 오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미션 하나 예. 수행하고 사퇴. 그쵸. 미션 하나 수행하고 사퇴. 지금 이렇게 반복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이 지금 뭐 여러 논란이 된 페이스북 글이 이태원 참사 기획설도 있고 그리고 이제 5.18 민주화 운동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음모론을 주장한 댓글에 좋아요를 누른 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기는 한데 또 좌파는 무섭다, 좌파는 무서워 이런 제목의 글을 되게 여러 건을 쓰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중에서 보면은 좌파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싸우는 투사들을 끝까지 보호해주는 우파 진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발언한 대목이 있어요. 뭐 최근 이제 국민의힘을 통해서 정치권에 들어간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방송, 뭐 언론 관련된 곳들에 가신 분들이 여러 명이 떠오르는 부분이고, 그리고 뭐 인터뷰 같은 경우에서는 최민희 현 그 과방위원장을 언급을 하면서 얘기를 한 부분도 있거든요. 뭐 이런 분들이랑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발언을 한 경우도 있고, 이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앞서 월간조선 인터뷰였는데 보수에서는 최민희 전 의원을 능가할 정도의 투사가 필요하다. 안 네. 그러면 바로잡을 수가 없다. 네. 뭐 이런 인식들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제가 정동영 의원을 인터뷰했는데요. 과방위 소속이잖아요. 네. MBC 출신이고 뭐 그 과거에 그 이진숙 그 당시 기자와의 어떤 에피소드도 살짝 들려줬는데 뭐 그거는 뭐 차치하고요. 근데 앞으로 그럼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본인은 2인 체제라는 말을 쓰고 싶진 않다. 왜냐하면 2인 체제는 체제라는 말 자체가 마치 그것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2인 상황이라는 말을 쓰고 싶다가 1번이었고
2번은 앞으로 상황은 본인도 너무 생물 같아서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문제의식이 비슷한 건데 이제 힘과 힘의 대결이에요. 이제는 하반기는 정말 MBC의 최전선이 그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힘과 힘의 싸움이 어디로 균형추가 기울 것이냐 또 법원이 어느 단계에서 판단을 내릴 것이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 게 이진숙 씨가 이제 방통위에 들어와서 이사를 바꾸는 거지 그 사장을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MBC 사장은 이사들이 바꾸는 이사들이 바꾸는 거고 그 사이에도 또 몇 달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사실 김희철 전 사장도 그랬고 그래서 그 사이에 또 시간이 꽤 있기 때문에 그때 어떤 변수가 또 있을 것이냐 그때 힘과 힘의 대결은 어떻게 펼쳐질 것이고 그 단계에서 또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을 때 피신청인이 MBC의 경우에는 지난번 권태선 이사장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방통위가 되고요. 피신청인이. 그럼 법원에서 판단할 때 그 피신청인이 방통위원장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KBS는 사장이든 이사든 다 피신청인이 대통령입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감이 있어요. 판사 입장에서. 그런데 MBC는 이사는 방통위고 사장은 방문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판단할 때 그것도 판사 개인의 입장에서 심리적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떻게 또 작용할 것이냐. 그러니까 네. 이게 참 생물 같아요. 어떻게 될지. 다만 이제 자녀 임기가 남아 있는 상태이냐 아니냐 이것도 하나의 고려를 할 만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될지 네.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분 인사 나고 나서 그 MBC 민영화 관련 얘기도 좀 같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네.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뭐 탄핵이 반복되고 또 중간에 어떤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방통위원장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게 반복되는 과정에서 민영화를 지금 당장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아니 거고. 이거저거 다 떠나서 그건 법률 개정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 쉽지 그래서 않고. 그래서 쉽지는 않을 본인도 거고요. 뭐 예. 당장은 어렵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의 어떤 국민의힘이나 강경 보수 진영에서는 항상 KBS 하나만 빼놓고 다 민영화로 간다. 이게 이제 궁극적 목적지 같은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래서 YTN도 그렇게 했고. 전전 이동관 위원장이 그렇게 네, 주장했었죠. 그게 어떤 철학이에요. 그쪽 진영의 어떤 철학이라서 궁극적인 목적지는 거긴데 뭐 쉽지는 않죠 당장은.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MBC 민영화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국회 의석 분포로 봐서는 그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것이죠. 예, 실제로 뭐 이분의 전적이 뭐 짧게 언급을 드리자면은 예전에 MBC에서 이게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이랑 비밀회동 갖고 이때가 2012년 10월경이었는데 내년 상반기에 MBC 주식시장에 상장하면서 정수장학회 지분 30% 매각해서 MBC 민영화를 추진해 나가자 이런 방안을 그 부분이 있는 거죠. 분양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네. 민영화가 아니라 부분 민영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수장학회 지분이 제가 알고 있는 30%로 알고 30%죠. 있는데 네. 그거는 매각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딘가 뭐 기업이나 이런 데서 정수장학회 지분을 만약에 인수를 한다면 내가 30%에 해당되는 지분에 그러니까 해당되는 권한을 행사를 하겠다. 만약에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지금까지는 정수장학회는 MBC 경영과 관련해서 방문진한테 모든 걸 맡기고 관여를 하지 않았는데 얘 이제 판이 달라지는 이런 부분적인 그 현상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야권의 대응이 아무튼 뭐 지금 방송사법은 통과가 뭐 머지않아 될 거고 거부권 또 맞을 거고 그때 200석이 되느냐 마느냐 가지고 또 고민이 있을 거고. 그런데 그 전에 또 국정조사도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야권에서는. 그러니까 네. 하반기 내내 이거 가지고 좀 시끌시끌할 것 같긴 하고요. 뜨거울 것 같습니다. 예. 네. 시민사회가 MBC와 얼마나 끈끈하게 연대해주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힘과 힘의 대결에서 누가 승자가 되는지를 좀 판가름할 것 같아요. 네, MBC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오늘 언론할 때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분하고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